이슈앤 상식 9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이달의 특집은 은행권 채용과 관련된 시험 얘기가 나와 있죠. 먼저 9월호 128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하반기 은행 공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화두는 NCS라고 하죠. 공기업에서 출제된 NCS 직업기초능력이 이쪽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아니죠. 상식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죠. 특히 금융 분야의 전문 지식은 필수입니다. 은행이잖아요. 근데 왜 NCS가 도입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필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공정성 때문이에요. 은행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되면서 어떻게 해야 더 공정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필기 강화죠. 그래서 상식 시험을 그대로 보면서 NCS를 추가해버린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필기만 강화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 전형에서도 더 공정한 시험으로 변형되겠죠. 면접이 공정해지면 어떻게? 구조화 면접이 도입되겠죠. 면접에서도 구체적인 직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면접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129페이지 잠깐 보시면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에 적용이 됩니다. NCS가 도입되면서 블라인드 채용도 확대됩니다. 직무와 무관한 것들은 배제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그렇게 신뢰받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편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은행권도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찌됐든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문제는 전통적인 IT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됐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8월 11일에 출제됐던 우리은행의 실제 문제들입니다. 직무적성 검사 중에 총 80문제가 출제됐는데 그중에 영역별 20문제가 상식이었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현상과 관련된 게 뭡니까? 반도체 용량이 어떻게 1년에 몇 배 증가합니까? 2배 증가한다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무어가 했죠. 정확하게는 1년이 아니라 18개월에서 24개월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그냥 18개월, 1년 6개월이라고 많이 지칭해요. 무어의 법칙, 그 이외에도 메트칼프의 법칙이나 많이 들어보던 거죠. 무어의 법칙을 정리했으면 당연히 황의 법칙까지 이으셔야 됩니다. 무어의 법칙의 18개월의 2배. 그러면 황의 법칙은 황창규 전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이 이야기했죠. 12개월의 2배. 그 약속을 지키면서 나온 용어가 뭡니까? 바로 황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였죠.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스포츠는 알아서 뭐하게? 기업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죠. 쓸데없이 스포츠를 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요 스포츠, 유명한 것들 얘기하죠. 스폰이 많이 붙는. 그리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경우에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세계 4대 테니스 리그입니다. 그만큼 많은 광고가 붙죠. 그랜드 슬램이라고 부르는 대회를 모두스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전통이 있는 건 영국의 윈블던이죠. 미국의 US 오픈도 있고 그리고 호주 오픈도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는 캐나다 오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4대라고 할 때는 프랑스 오픈을 주로 얘기하죠. 캐나다 오픈은 그 정도까지 유명하진 않습니다.
아니 이거 좀 부정확한 거 아니냐. 책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뭐냐. 법으로 정한 게 아니어서 그래요. 상식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보면은 출제됐을 때 좀 뒷말이 많기는 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어서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출제됐던 문제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불의 고리와 관련이 없는 불의 고리는 또 뭐냐? 불의 고리의 개념은 바로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얘기합니다. 자, 이쪽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태평양 끼고 있는 나라라기보다간 대서양 쪽에 있는 브라질이 답이 되겠죠.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자, 불의 고리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죠. 일본, 우리는 불의 고리에 직접 닿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다 이쪽과 연관이 된 거죠. 그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죠. 신조어로서 퍼플 컬러라고 해서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죠. 일과 가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퍼플 컬러라고 합니다. 하나만 해야 되는데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스포츠 용어로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야구는 8대7이 가장 재미있어 라고 해서 유래된 케네디 스코어가 출제됐던 적도 있습니다. 아니 케네디가 좋아하는 점수를 내가 왜 알아야 돼? 그게 스포츠예요. 재밌잖아요. 이슈거리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9일 날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1교시에 직무 기초능력평가 총 90문제 중에 그 중에서 영역당 30문제가 출제된, 상식도 30문제나 출제됐죠. 제2금융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은행은 제1금융권입니다. 안정적이죠. 그리고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돼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못한 게 제2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금융권, 뭐 보험회사, 증권사뿐만 아니라 여신전문 금융회사들도 있죠. 무슨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새마을금고 이런 쪽이 대부분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이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보기 내용 중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 1금융권이죠.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예금 이자를 좀 더 줘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마저 보도록 합시다. 우버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에어비앤비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싸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숙소 배달의 민족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쉽게 간단하게 근데 누구나 함께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공유경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버 여러분 차 쓸데없이 낭비할 바에는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돈 버는 게 맞겠죠. 집이 놀고 있어요. 이걸로 수익 내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사실 배달의 민족 얘기하면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이게 공유경제하고 어디까지 관련이 있는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관련이 있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남아도는 재화 등을 같이 활용하는 공유경제에 대한 거기 때문에 긱 이코노미라고 보는 게 맞아요.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도 이렇죠. 각자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배달해서 먹으면 식당에 있는 그런 주방 기구들을 같이 이용하는 게 돼버리면 이것도 공유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상식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자, 신한은행에선 이런 문제 이외에도 리볼링이라든지 토드 프랭크법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토드 프랭크법이 뭐냐? 자, 금융업계에선 중요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관련된 법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환율 문제는 금융권 상식에서 무조건 단골 손님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면서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내용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 21일에 시험을 봤죠. 총 120분 동안 직업기초능력 70문항이 출제됐습니다. 그 문항 내용 안에서 나왔던 것들이죠. 뭐 그런 것들로 좀 이해하도록 하고 기업은행 관련된 문제 좀 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국제정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꾸준히 신문 챙겨보느냐 아니냐, 뉴스를 챙겨보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입사해도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왜인지 아세요? 은행은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앉아서 별거 안 하고 돈 버는 은행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하는 거에 여러분이 바로바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식 시험을 보는 거죠.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국 최연소 집권 기록을 세운 인물들이에요. 이 중에서 국가 수반이 됐을 당시의 나이가 가장 어렸던 인물, 바로 마크롱이죠. 자, 마크롱 나이 따져보면은 헷갈리는 게 마크롱하고 이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하고는 얼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캐나다 총리가 더 젊어 보이던데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서양인들의 경우 우리가 볼 때는 나이 구분을 잘 못하죠. 그 사람들이 동양인 볼 때 나이 구분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이슈됐습니까? 최연소 국가 수반이라는 게 계속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이어서 다른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하락하는 장. 자,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죠. 상승장을 강세장, 하락하는 장을 약세장이라고도 합니다. 상승할 때 어떤지 그 얘기부터 좀 하자면 여러분 주식시장 앞에 있는 동상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주식시장 앞에는 어떤 동상이 있냐면 황소가 뿔을 위로 치받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장을 뭐라고 하냐면 불마켓이라고 합니다. 곰이 공격할 때 이렇게 어퍼컷 날릴 일은 없겠죠. 하락장 얘기하는 거죠. 베어마켓입니다. 그래서 불마켓, 베어마켓 요걸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불마켓은 상승장, 베어마켓은 하락장을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용어, 사이드카 얘기 좀 볼게요. 여러분 오토바이 옆에 의자 붙어 있는 거죠. 이걸 사이드카라고 해요. 주식시장을 현물시장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 이게 주가지수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지수 선물 시장의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매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 시장이, 주가지수 선물 옵션 시장이 급등락할 때 이 흐름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현물시장인 주식시장의 변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을 때 이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사이드카예요. 콘덴거는 백워데이션과 함께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를 판단하는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또 봅시다. IT 용어 중에서 우리는 O2O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O2O가 뭐예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뭡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다는 개념이죠. 여기서 더 나가서 O4O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O4O의 개념은 뭐예요? 더 확장된 거죠. 온라인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장된 개념이니까 아마존 고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보는, 아마존 고라고 보는 게 맞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O2O예요. 카카오택시가 대표적인 거죠. 온라인, 오프라인이 결합된. 거기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장된 게 바로 아마존 고입니다. 아마존이 원래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됐죠. 그러다가 유통 쪽으로 확대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무인으로 물건 파는 매장까지 확대된 게 아마존 고니까 더 확장된 O4O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죠. 그 이외에 기업은행에서도 출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광양회라고 해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중국이 처음부터 미국과 부딪혔던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힘을 얻을 때까지는 조용히, 이제는 힘을 펼칠 수 있을 때, 자, 그럴 때 그들의 정책의 방향을 표현할 때 영어로 쓸 일이 없죠. 중국이니까. 도광양회도 있었고, 그리고 흥묘백묘라고 해서, 원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는 시장 경제하고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샤오핑이 시장 개방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 경제만 어때고 계획 경제만 어땠고 모든 인민들 잘 살면 되지 않냐. 이게 흥묘백묘론이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중국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이외에 짧게 조금만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NH 농협입니다. 자, 나왔던 문제들 조금만 보자면, 잠깐 보자면은 인적성도 있었고 경제영어 인성 문제, 뭐 이거 좀 복잡하네. 뭐 어때요?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국어 문제도 있고 그 이외에 맞춤법이나 또는 경제 용어들도 있었죠. 부분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개념에서 확장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방향을 잡고 시작을 해야지 무조건 이것만 하면 돼. 그건 공무원 시험 스타일이고요. 금융권의 경우에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인성검사도 보고 직무능력검사도 보는데 다양한 문제들도 나오지만 여러분이 지원하는 지역농협 관련된 문제들도 출제가 되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금융권 채용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의 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수익 커지면 뭐 할 거예요? 은행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혜택을 받아서 발전한 영역입니다. 뭐냐면 이자 장사해서 돈 벌었다가 아니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받쳐줄 수 있는 금융을 이끌어가는 게 은행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금융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은행도 정부 정책에 당연히 발맞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러 분야의 일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니까 금융권, 특히 은행권 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